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의 검색창,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 및 여러가지 기본 기능과 그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실 때 여기 있는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내려가셔서 찾으시죠. 자,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검색창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검색창이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작업 표시줄 아무 곳이나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위쪽에 올라가시면 검색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숨김, 검색 상자 표시, 검색 아이콘 표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검색 상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상자가 나오는 거고요. 아이콘 표시는 여기에 돋보기만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 누르시면 검색창이 나오게 되겠죠. 숨김이면 아예 안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창이 보이지 않으면 꺼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색창에 커서를 찍게 되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이 검색창이 편리한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열었던 프로그램들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미리. 그러니까 이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고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고 검색창만 찍으시면 최근에 우리가 열었던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또 위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모두라고 나와 있죠. 자, 옆에 보시면 앱, 문서, 웹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자주 썼던 앱이라든지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웹 같은 것들은 누르시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웹으로 들어가게 되면 웹이라고 아예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다 웹 주소를 치면 바로 웹창이 뜨게 됩니다. 네이버.com 치면 이렇게 아예 바로 나오죠. 자, 만약에 문서를 치시면 문서는 네이버.com에 관련된 문서가 이런 식으로 바로 뜨게 되고요. 자, 문서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문서 제목을 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문서가 뜨게 되겠죠. 여러분이 일일이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 여기서 한 번에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이 필요하신 앱이 있으면 여기다가 앱을 직접 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동영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진, 설정, 음악, 메일, 폴더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전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폴더 같은 것도 찍으시고요. 해당하는 폴더 이름을 써주시면 바로 뜨게 되죠. 그러면 그 폴더 바로 열면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검색 기능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윈도우 시작 단추를 눌렀을 때 나오는 시작 메뉴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시작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찾아가실 때 이렇게 내려가시는데, 자, 이때도 우리가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해당하는 알파벳을 누르시면 바로 그 프로그램이 뜨게 돼요. 자, F 눌러보면 해당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뭐 K 누르시면 이렇게 K가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해당 알파벳을 누르면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알파벳 순서 부분을 이렇게 M, N 이렇게 누르실 필요 없이 아예 마우스로 찍으셔도 됩니다. 자, 찍게 되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자, 그러면 아예 ABC 순으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알파벳으로 여기서 눌러서 바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작 메뉴의 이 우측 부분을 잘 활용을 안 하시는데 이것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성, 탐색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줄이시면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거라든지 필요한 것들은 여기에 모아놓으면 일일이 찾거나 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만 한번 모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쓰는 브라우저들을 여기다 이제 일단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얹고 그 다음에 엣지 얹고 해서 브라우저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볼까요? 자, 여기 크롬 있죠? 그대로 들어다가 얹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가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엣지도 얹어볼까요? 자, 그런데 이미 엣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엣지를 들어다가 여기에다 옮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 웨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웨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위치도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적당히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다 편리한 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묶음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탐색, 생산성 이렇게 해서 묶음으로 따로따로 묶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보면 중간에 간격이 떨어져 있고 묶여 있죠. 자, 마우스를 이 간격이 떨어진 부분에 가져다 얹으면 그룹 이름 지정이라고 있죠. 자, 여기 있는 줄 2개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그룹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룹명을 주시면 되겠죠. 자, 브라우저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브라우저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자, 위에처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려면 여기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브라우저에 와서 바로 원하는 브라우저만 선택을 하시면 바로 실행이 되게 되겠죠.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요것들은 여러분이 뭐 워드라든지 이런 오피스 따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치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들고 여기다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얹어주시면 여기에 들어가죠. 다시 원래대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사이즈를 또 늘리셔서 여러분이 등록하실 게 많을 때는 이렇게 넓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윈도우 10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이 윈도우 버튼 눌러서 여기서 찾아가는 것만 이용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검색창이나 이 옆에 있는 시작 메뉴 같이 활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작 메뉴에 넣어놓은 이 아이콘들을 이제 없애 볼까요? 자, 우측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시작 화면에서 제거라고 나오죠. 이 시작 화면에서 제거하면 없어지고요. 물론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자세히로 들어가시면 작업 표시를 고정한다든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다든지 파일 위치도 열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여러분이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파일 위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웨일 브라우저가 위치되어 있는 파일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작업 표시줄의 이동과 잠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하단의 이 까만 선이 작업 표시줄이죠. 자, 이 작업 표시줄을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우측 버튼을 작업 표시줄에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작업 표시줄 잠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작업 표시줄에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고정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작업 표시줄에 우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잠금의 체크를 해제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작업 표시줄을 늘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우측, 클릭 드래그에서 상단, 클릭 드래그에서 좌측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가 놓을 수가 있죠. 작업을 하시다 보면 상하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셔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이 작업 표시줄을 이렇게 우측에 붙여 놓으시면 좀 더 넓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워드라든지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들 이용하실 때도 많이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PC를 키시면 항상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꼭 있죠. 자주 쓰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여기에 눌러서 들어가거나 검색해서 들어가면 귀찮죠. 이러실 때는 아예 여기에 등록을 해 놓도록 하세요. 이 작업 표시줄에 등록을 해 놓으면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네이버 웨일이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콘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작업 표시줄 위에다 얹으면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얹게 되면 고정이 되겠죠. 그럼 언제든지 눌러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필요 없으실 때는 다시 우측 버튼 누르셔서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웨일에서 보셨다시피 브라우저일 경우에는 여기 작업 표시줄 상태에서 우측 버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새 창, 새 시크릿 창 이렇게 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시크릿 창을 열게 되면 시크릿 모드로 바로 그냥 열리게 되겠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롬 실행한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가서 시크릿 창 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새로운 페이지를 여실 때도 또 이런 크롬 실행해서 여기 플러스 버튼 또 누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우측 버튼에서 새 창과 시크릿 창 열어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바로가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실행 파일들 바로가기가 나와 있죠. 바로가기는 이렇게 화살표가 꼬부러진 표시가 나오죠.
자,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죠? 이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나 프로그램 파일스 X86 이 안에 네이버라는 폴더 안에 네이버 웨일이라는 폴더 안에 어플리케이션 안에 웨일이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일일이 찾아 들어가기가 귀찮죠. 이건 언제 찾아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파일에 바로 가기를 여기다가 하나 꺼내 놓는 거죠. 이거는 용량도 거의 안 차지하고 경로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C 드라이브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스 X86에 있는 네이버 웨일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웨일을 실행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바로가기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저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하지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가기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토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바탕에다가 꺼내 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연결이라고 나오고 바로가기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바로가기고요. 여기 있는 이 포토샵 이것도 바로가기가 되는 거죠. 복사가 하나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하실 때는 이 포토샵 바로가기만 더블 클릭하시면 포토샵이 실행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얹을 수도 있었죠. 아까. 그렇죠? 예, 또는 여기에다 얹을 수도 있었죠. 시작 창에다가.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가기를 꺼내놓고 또 여기에 등록을 하는 과정이 귀찮을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시작 프로그램 상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나와요. 이 고정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여기에 고정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가기는 바탕화면에 많이 꺼내놓지 않는 게 좋죠. 자, 이 바로가기들도 컴퓨터가 처음에 시동이 될 때 전부 메모리에 일단 로딩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잡아먹게 되죠. 우리가 저장 공간에 비하면 메모리의 공간은 작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메모리 공간을 최대한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바탕화면에도 이렇게 쓸데없이 꺼내지 마시고 어디를 이용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이용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꼭 바탕화면에 꺼내놔야 할 몇 가지 정도만 꺼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10개, 20개 정도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놨다고 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끔 보면 이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막 완전히 꽉 채우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은 폴더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폴더 만드는 건 어떻게 하죠?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 누르고 새 폴더 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폴더명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죠? 클릭 한번 하시고 잠시 기다리면 바뀌죠. 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키보드에 F2 키 있죠. F2 누르시게 되면 바로 반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바탕 클릭하면 다시 확정되죠. 다시 F2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명 바꿀 때는 F2 키를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폴더를 여실 때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지 않고 키보드에 엔터 키만 눌러도 바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닫으실 때는 컨트롤 W 누르시면 폴더가 닫히게 되겠죠. 마우스를 일일이 하시는 것보다 이 단축키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폴더를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오고요. 아이콘 변경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폴더의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아이콘 변경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폴더의 그림을 바꾸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탕화면에 이 폴더를 꺼내놓고 사진이라든지 또는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저장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여기에 아이콘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폴더가 문서를 저장하는 폴더일 경우 이 폴더 모양을 아예 문서 모양으로 해놓으면 찾기가 훨씬 쉽겠죠. 문서 모양 누르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서 모양으로 바뀌죠. 자, 지금같이 이렇게 폴더가 몇 개 없을 때는 모르는데 바탕화면에 폴더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이름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많아서 의외로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아예 폴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또는 이 아이콘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종류의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폴더일 경우도 여러분들 이렇게 열쇠 같은 거나 아니면 금지 표시 이런 것들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폴더를 편리하게 그림으로 바꿔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있는 작업 보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 보기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실행되어 있는 프로그램들과 그 다음 여러분이 지금까지 썼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웹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부터 오늘 오전 쭉 내리시면 어제 이렇게 며칠 전까지 보여주게 되죠. 며칠 전에 했던 작업을 이어서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용해서 바로 그쪽으로 가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어느 웹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웹사이트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우도 많죠. 웹사이트명을 안 적어놔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열었던 웹사이트도 전부 다 나옵니다. 그거 그대로 이용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게 작업 보기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파일 탐색기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 탐색기도 많이 활용을 하죠. 자, 파일 탐색기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드라이브 상태와 그 다음 바탕화면 상태까지 전부 다 보여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상태라든지 전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 탐색기는 또 어떤 데 활용하실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USB를 컴퓨터에 꽂으셨어요. 그럴 때 자, USB가 뜨면 이렇게 바로 열어서 이런 식으로 USB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파일 탐색기를 여세요. 자, 그 다음에 USB가 있으시면 여기서 USB를 찾으세요. 자, 이게 USB죠. 그러면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이 USB를 한번 검사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USB를 집에서만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뭐 사무실에도 가져가셨다가 뭐 PC방에도 가져가셨다가 다른 사람 컴퓨터에도 꽂았다가 이렇게 되면 지금 어디서 바이러스가 또는 악성 코드가 묻어서 들어올지 모르죠. 만약에 이게 내 컴퓨터에 감염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일단 그 USB를 꽂으셨으면 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자, USB를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USB 안에 있는 내용이 우측에서 보이게 되면 벌써 바이러스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누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PC만 누르시면 여기 PC 상태만 보이지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직 모르죠. 컴퓨터에서도 이 안의 내용은 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당 USB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외부에서 사용하셨던 USB를 컴퓨터에 꼽기 전에 한번 걸러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때요? 지금 검사 실행하고 있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에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했던 USB는 꼭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런 거는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십시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0의 보안 설정, 그리고 백신 및 악성 코드 제거와 알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보안 설정을 위해서 설정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부분에 설정 들어가시면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죠? 이 업데이트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윈도우스 보안이라고 따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호 영역이라고 해서 위협 방지, 계정 보호, 방화벽, 장치 보안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제일 위에 윈도우스 보안 열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안 한눈에 보기라고 해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계정 보호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홈 상태가 이 보안 한눈에 보기고요. 자, 여기 있는 메뉴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위협이라고 있고 현재 위협이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한 마지막 검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0개의 위협이 있었다고 하죠. 만약에 위협이 있었으면 여기에 1개 또는 2개, 3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볼 때 최근에 했던 검사에서 위협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빠른 검사라고 그래서 여기서 검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빠른 검사가 되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검사 옵션이 있죠. 검사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빠른 검사, 전체 검사, 지정 검사,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오프라인 검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빠른 검사라는 것은 시스템 폴더만 검사하게 됩니다. 즉 OS 폴더만 검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구역에 있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대신 시간은 굉장히 빠르겠죠. 자, 근데 전체 검사일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주는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뭐 많이 걸리는 거는 1시간, 2시간씩도 넘어가게 되니까 이것은 시간이 있을 때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검사인데요. 이거는 좀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 의심되는 곳이 있을 때는 그곳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USB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USB를 꽂으시고 자, 사용자 지정 검사하셔서 검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디를 검사할지 물어보죠. D 드라이브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원하는 것만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는 폴더만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파일을 검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폴더만 검사해주게 되겠죠. 자, 그 폴더 하나 검사하기 위해서 전체 검사를 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폴더만 딱 검사를 해주면 아주 빠르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확인도 다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 검사는 많이들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특히나 외부에서 USB를 많이 여기저기 꽂고 이용을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컴퓨터에 꽂고 그 USB 열지 마시고요. 바로 이 보안으로 들어오셔서 사용자 지정 검사로 검사를 해주시면 아주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펜더 오프라인 검사는 인터넷에 연결을 끊고 로컬 상태, 즉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주는 게 디펜더 오프라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특정 악성 코드나 특정 악성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치료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때는 전체 검사하시고 빠르게 해보실 때는 빠른 검사,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검사할 때는 지정 검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에 있는 설정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를 얼만큼 잘 관리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노출이 되지 않게 잘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설정 관리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보호, 클라우드 전송 보호, 자동 샘플 전송, 변조 보호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실시간 보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을 때 언제든지 이 네트워크를 타고 여러분 컴퓨터에 해킹을 하려는 시도가 있겠죠. 또는 악성 코드를 깔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이럴 때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보호는 반드시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거는 안 켜놓고 했다가 만약에 바이러스나 뭐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정말 대책이 없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시간 보호는 꼭 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전송 보호죠.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데이터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에 올릴 경우에 바이러스 같은 게 같이 묻어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송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는 분은 꼭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샘플 전송은 자, 아무래도 이 파일이 좀 불안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러면 그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서 확인받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켜놓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조 보호는 이런 중요한 보호 기능들을 다른 사람이 변조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보호한 부분을 변조를 하면 아무래도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쉬워지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막아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어된 폴더 액세스예요. 자, 지금 여기 바이러스 위협 방지 안에 들어가 있는 보안에 대한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알려지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이 장치의 파일이나 폴더 및 메모리 영역을 무단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죠. 자, 바이러스나 이런 악성 코드는 거의 이런 방식으로 전부 감염이 되고 내 컴퓨터에 뚫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제어된 폴더 액세스 관리 다시 또 들어가 보면 랜섬웨어 방지라고 나오죠. 자, 제어된 폴더 액세스죠. 무단 변경으로부터 파일, 폴더, 메모리 영역을 보호한다고 하죠. 자,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랜섬웨어 데이터 복구죠. 자, 만약에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에 계정 파일을 복구할 수가 있다고 나오죠. 이런 것들은 원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복구를 해주게 됩니다. 문제는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백업될 수 있는 공간이 원드라이브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가 이 원드라이브는 무료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이 다 백업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유료로 쓰시는 분은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만약에 잘못돼서 포맷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서버에 올라가 있는 원래 파일로 다시 컴퓨터 자체를 복원을 해버리니까 항상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고,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바이러스에 관련된 디펜더라는 백신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주죠. 자, 그런데 이 디펜더 백신이 자, 검사를 하지 않는 제외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디펜더 백신 검사에서 제외할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한다고 하죠. 자, 제외 항목을 집어넣게 되면 이 디펜더 백신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이나 또는 폴더, 그런 파일 형식이나 그런 프로세스들은 아예 검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를 시킬 수가 있겠죠. 파일을 누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검사를 안 할 겁니다. 열기 했죠. 그러면 제외 항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디펜더로 검사를 할 때 이 파일은 제외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되겠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제외 항목에 넣을 이유는 없지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 악성 코드나 이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리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제외가 돼 있으면 디펜더로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사 통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악성 코드나 백신이 처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여기에 제외사항부터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외사항 추가 때문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검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이러스 세상이죠. 완전히 컴퓨터에 나의 개인 정보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제외사항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필요 없으면 제거로 없애버리시도록 하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제외사항을 추가하지 않았는데 뭔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컴퓨터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일단 의심해 주셔야겠죠. 이게 내가 늘 일은 없어요. 거의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검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홈에서 다시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설정 관리를 봤는데요. 자, 그 아래 보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업데이트라고 나와 있죠. 업데이트 반드시 해주도록 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이런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같은 정보들을 계속 수집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업데이트일수록 설치를 하면 내 컴퓨터가 안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꼭 확인하셔서 제때제때 설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업데이트 확인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있으면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업데이트가 없었네요. 그죠?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는 꼭 설치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은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안 부분은 사실 윈도우 10에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서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또는 금융권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컴퓨터 안에 개인 정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방화벽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개인 정보가 전부 넘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방화벽 부분은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세 가지가 있죠. 도메인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인데, 자, 도메인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서버 같은 데 접속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 도메인 네트워크를 쓸 일이 잘 없고요. 자, 주로 개인 네트워크를 많이 쓰게 되겠죠. 여러분 집에서 이용하시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개인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개인 네트워크의 방화벽은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쓰시는 공유기 같은 것도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기 비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방화벽은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개인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셔서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 반드시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네트워크에 있는 동안 디바이스를 보호한다고 하죠. 이걸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꼭 켜고 이용하시고, 들어오는 연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 컴퓨터로 들어오는 연결 자체를 방지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쓰시는 인터넷도 못 쓸 수도 있고 금융권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이용을 하시되 요것만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용 네트워크는 이건 어떨 때 쓸까요? 여러분들이 노트북 같은 걸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인터넷 연결을 해서 쓰시는 거죠. 외부에 나가서 와이파이 같은 데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실 때 특히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외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해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그 보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방화벽을 반드시 켜도록 하세요. 뭐 집에 있는 컴퓨터는 상관이 없겠지만 노트북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윈도우 10에 있는 제어판에서도 방화벽에 대해서 확인하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어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및 보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윈도우스 디펜더 방화벽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내 컴퓨터의 방화벽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개인 네트워크와 게스트 또는 공용 네트워크 두 개가 나오죠. 자, 일단 위에 개인 네트워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 상태는 켜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연결을 보시면 허용되는 앱 목록에 없는 모든 앱 연결은 차단하는 겁니다. 자, 미리 결정을 해 놓은 거죠. 이 앱은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것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외의 거는 내 컴퓨터로 들어오려고 하면 다 막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게스트 및 공용 네트워크도 보시면 허용되는 목록에 없는 앱 연결 차단 이렇게 나오고, 방화벽 상태도 켜져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허용되는 앱 목록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자, 그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디펜더 방화벽을 통해 앱 또는 기능 허용이라고 있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방화벽이 막지 않고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앱들이 여기 쭉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뭐 3D 뷰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애니싱크, 포피시 이런 것들은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크롬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전혀 엉뚱한 게 하나가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방화벽을 통해 통신하도록 허용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 같은 데서 이게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ux.client.st인데 이건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와이파이 같은 것들은 다 알죠. 윈도우 디펜더 스마트라든지 뭐 윈도우 보안, 뭐 윈도우에 관련된 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구글에서 ux.client.st 윈도우 10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what is UX Client ST? 자,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한국어로 번역합니다. 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편리한 거죠. 자, 그러면 쭉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스토어에서 실행되는 모듈식 동적 업데이트 서비스죠. 아,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쓰이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건 상관없는 거죠. 예, 괜찮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보시면 뭐 원격 지원, 장치로 캐스트 기능, 종속 포털 흐름, 뭐 피드백 허브, 핵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보통 이 윈도우에서 쓰이는 기능들이겠지만 그 외에 이상한 이름으로 붙은 것들은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조정하시다가 뒤죽박죽 됐다 싶으실 때는 기본값 복원해버리세요. 기본값 복원해 주시면 처음에 이 설치했을 때 방화벽 기본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거저거 막 조절 안 하시고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윈도우 디펜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무료로 백신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도 있고 방화벽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윈도우 7 시절에는 윈도우에 있는 이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이 굉장히 엉터리였어요. 그런데 이 윈도우 10부터는 이 디펜더 기능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프로그램들 이런 거 까는 것보다 오히려 이 디펜더가 더 기능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별의별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전부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서 내놓는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디펜더를 설치하고 또 다른 백신 프로그램을 또 2중, 3중으로 설치하다 보면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신 프로그램끼리는 충돌이 조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나만 쓰시고요. 좀 더 불안하다 하실 때는 다른 백신 프로그램을 까셔서 쓰실 때만 쓰시고 그 다음에는 꺼두도록 하세요. 네, 기능을. 물론 백신 프로그램 유료로 쓰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은 상관없어요. 그런 유료 프로그램들은 이런 디펜더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료 프로그램들 사이에서는 이 디펜더가 제가 보기로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디펜더 이용을 하시고요. 부득이하게 또 쓰셔야 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는 꺼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알림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윈도우 10에는 알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알림이 있고요. 하나는 보안 알림이 있습니다. 자, 일반 알림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요. 보안 알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알림은 윈도우스 보안에 들어오시면 밑에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알림이라고 나오죠. 자, 알림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알림에서 쭉 설명이 나오게 되죠. 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알림인데요. 정보 제공 알림 받기. 자,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알림은 되도록이면 받도록 하세요. 자, 내 컴퓨터에 누가 접속을 시도했다든지 바이러스로 공격을 시도했다든지 이런 알림들을 여기서 보내주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건 알림을 켜놓고요. 최근 활동 및 검사 결과라든지 위험이 발견됐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일 또는 활동이 차단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알림이 오게끔 설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계정보호 알림이죠. 이것도 켜놓도록 하세요. 자, 동적 잠금 문제, 뭐 윈도우 헬로 문제 이런 것들 계정을 보호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켜놓고요. 그 다음에 디펜더 방화벽이 새 앱을 차단할 때 알림이죠. 자, 이것도 키세요. 도메인 방화벽, 개인 방화벽, 공동 방화벽 다 켜놓도록 하세요. 뭐 따로 끄고 뭐 하시면 복잡하니까 아예 다 켜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거는 왜 그러느냐면 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하나 설치를 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은 지금 윈도우 10에서 처음 설치된 프로그램이니까 일단은 방화벽이 막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프로그램이 안전한 프로그램이다 할 때는 방화벽을 풀어줘야겠죠. 예, 그거에 한해서는 자, 그거는 여기 알림이 온 걸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A라는 새로운 앱을 설치를 했는데 이 방화벽에서 알림이 왔어요. A라는 프로그램이 외부와 접속을 시도해서 차단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앱 차단을 풀어줘야겠죠. 자, 그때는 자, 아까 제어판에서 우리가 열어서 확인을 했었죠. 제어판의 시스템 및 보안,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에 허용되는 앱 여기 들어오셔서 자, 만약에
얘가 지금 바깥으로 통신을 못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개인 이렇게 체크해서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프로그램은 디펜더에서 막지 않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보안에서 실행되는 알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알림은 설정에 처음 들어오셔서 여기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에 알림이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알림 및 작업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알림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알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앱 및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받기에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 내려가시면 앱 알림 받기라고 나오죠. 자, 앱에서 정보가 있을 경우 나한테 계속 알림을 주는 거죠. 그러면 PC의 우측 하단에서 계속 알림이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시면 그 앱에 해당하는 알림은 꺼놓으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보안하고는 상관없이 앱 자체에서 나에게 알림을 주는 거니까 필요 없으시면 여기서 다 끄도록 하세요. 자, 보시면 뭐 스카이프죠. 이건 스카이프는 뭐예요? 외국하고 통화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거 위성통신인데 이런 건 난 쓸 데 없어요. 그럼 이건 다 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용자 휴대폰, PC와 휴대폰 연결하는 건데 나는 이거 뭐 쓸 일이 없다. 그럼 이것도 또 끄시는 거죠. 그 외에 또 밑에 여러 가지가 나오면 확인을 해보고 끄세요. 삼성 플로우도 안 씁니다. 그러면 끄세요. 그 다음 밑에 또 여러 가지 나오면 그걸 보고 확인을 하시고 끌 건 꺼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무분별하게 나오는 알림들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러서 기본 프로그램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에 보조 프로그램 가시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림판이라고 있죠. 그림판은 말 그대로 PC에서 간단하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간단한 사진 사이즈 조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색 같은 거 지정을 하시고 여기 브러쉬라고 있죠. 눌러서 여러 가지 펜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기능은 자, 파일을 눌러서 열기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그림이 열리게 되면 아래쪽에 그림 사이즈가 나오죠. 4432, 2960 픽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크기도 나오고요. 여기서 확대 축소를 해서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뭐예요? 돋보기죠. 그러니까 실제 그림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보는 것만 작게 보고 크게 보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여기서 크기 조정 가서 사이즈를 직접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로 주시면 지금 4432, 2960 픽셀짜리죠. 자, 그런데 웹이나 스마트폰 같은 데는 사이즈가 지정이 돼 있죠. 어떤 웹사이트 같은 데 보면 사이즈를 뭐 2000으로 하세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고유의 사이즈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 픽셀을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을 같이 유지하면서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분율로 바꿀 수도 있고 기울기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 그림판에서 될 거는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르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선택으로 사각형으로 선택을 나는 여기서 요만치만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서 자르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잘려버리죠. 예, 그러면 이것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그 그림을 또 스마트폰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회전 있죠?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90도 회전.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을 시켜줄 수가 있죠. 보시면 180도 회전도 있고요. 대칭도 돼요. 가로, 세로 대칭, 위아래 대칭, 왼쪽 회전 전부 다 되죠. 자, 이 그림판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건 다 됩니다. 자르는 기능, 크기 조절, 회전, 저장,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칠하는 기능까지 전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NS라든지 또는 웹에 올리신다든지 스마트폰에 뭐 저장을 한다든지 하실 때도 따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또 설치하고 한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이 그림판에서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디오 편집기가 있어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비디오 편집기 기능은 PC에서
다른 프로그램 깔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비디오 편집기만으로도 간단하게 편집은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진도 있고요. 새 비디오 만들기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새 비디오 프로젝트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진들 쭉 얹어서 음악 집어넣고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추가해서 이 PC에서 자, 이렇게 한꺼번에 Shift 누르고 선택을 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왔죠?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끌어다가 여기 스토리보드에 놓으시면 알아서 들어가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도 누르시면 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플레이 해 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 영상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완료하시면 돼요. 그냥 선택을 하시고 완료하시면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죠.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르기라든지 텍스트도 쓸 수 있고요. 동작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동작 누르시면 가운데서 확대, 왼쪽에서 확대, 오른쪽에서 확대, 왼쪽으로 이동 이런 것들 다 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왼쪽으로 이동은 지금 보이는 곳이 왼쪽으로 쭉 이동하게 되면서 영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D 효과를 주시면 뭐 이런 눈 내리는 효과라든지 한번 플레이 해보면요. 원래 이런 거 없었죠. 그 다음에 날리는 눈송이라든지 또 이것도 플레이 해보면 자, 다양하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필터도 가능하죠. 클래식, 진주, 차가운 빙하, 세피아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비디오 마침만 누르시고 화질도 지정이 다 돼요. 1080p까지 됩니다. 이게 FHD까지 되는 거예요. 기타 옵션 눌러서 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누르시면 자, 이 저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 하고 물어보죠. 바탕화면에다가 비디오 파일에서 그냥 저장을 해서 내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만 하나 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하시면 자,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거 플레이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상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눈 내리고 아까 우리 지정을 했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10에는 텍스트를 쓰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장과 워드패드 두 가지가 있어요. 메모장은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 입력 도구예요. 워드패드는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텍스트 입력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메모장부터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IB96입니다. 썼죠. 자, 여기에서 서식을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 줄바꿈 밑에 글꼴이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서체,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있죠? 굵게, 기울이기, 가는 채, 크기. 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거는 안 돼요. 컬러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 대신 이건 어때요? 용량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 프로그램에 텍스트를 넣으실 때도 우리가 PC용 또 카톡도 쓰잖아요. 그때는 여기다가 그냥 미리 입력을 하는 거죠. 쭉.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서 이용하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때도 쓰이고 간단하게 텍스트만 상대방한테 전달해야 될 때는 뭐 복잡한 프로그램 꺼낼 필요 없이 이 메모장을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여진 텍스트는 PC, 맥, 스마트폰 아무 구애 없이 전부 호환이 가능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워드패드가 있죠. 자, 워드패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워드패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모장과 기능이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그거보단 약간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에 대해서 서체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사이즈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긁어서 굵은 채, 그 다음에 기울임체, 밑줄 뭐 여러 가지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아까 메모장에는 없는 기능들이 많이 있죠.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우측 정렬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뭐 번호를 매긴다든지
포인트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 ABC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문서에 사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사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사진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 가서 이 사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사진도 들어가게 되겠죠. 아주 간단히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자, 필요 없으면 딜리트로 지웁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림판 배웠었잖아요. 그 그림판에서 그린 그림을 여기 넣을 수도 있고요. 날짜 및 시간을 누르시게 되면 포맷을 아예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확인. 그러면 날짜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개체 삽입은 엑셀이라든지 포토샵 이미지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차트 이런 것들 다 집어넣을 수가 있네요. 비디오, 워드. 자, 뭐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워드패드가 윈도우 10에 그냥 기본 설치된다고 되게 무시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워드패드만 잘 써도 뭐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패드는 어떤 윈도우에도 다 설치돼 있죠. 그러니까 이 워드패드만 잘 익혀 놓으시면 아무데나 나가서 그냥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한글이나 워드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게 또 깔려 있어야 되니까 또 가서 설치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워드패드는 잘 익혀두도록 하세요. 아무 컴퓨터에나 가서도 바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산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윈도우 10에 있는 계산기가 좀 형편없었어요. 기본 계산만 됐는데 이 계산기 기능이 거의 뭐 일취월장을 해서 유료 계산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써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있는 줄 3개 누르시게 되면요. 뭐 표준, 공학용, 그래프,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통화, 부피, 길이 다 되죠. 네, 전부 다 됩니다. 뭐 시간, 일률, 데이터, 압력, 각도까지 전부 다 우리가 여기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보면 이 계산기 앱을 따로 구매하신 분이 있는데 윈도우 10에 있는 계산기가 뭐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거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날씨 있죠, 날씨.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지역을 설정만 해주시면 이렇게 날씨도 볼 수 있고요. 그게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렇죠? 누르시면 날씨의 정확한 위치 액세스 허용할까요? 물어보죠. 여러분이 있는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록 더 정확한 날씨를 보여주게 되겠죠. 싫으면 아니요 해도 되지만 예 하시게 되면 이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이 날씨 기능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것도 전부 기상청에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현재 강수량, 습도, 자외선 풍속부터 시작해서 월출, 월몰, 일출, 일몰, 온도, 낮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일기예보 따로 보실 필요 없이 이 컴퓨터만 키면 여기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가 있죠. 자, 이 캘린더는 윈도우 7부터 계속 붙어있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10에도 들어와 있죠. 자, 이 캘린더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뜨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 위치를 지정할지 물어보고 계정은 어떻게 할지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거 다 전부 취소하고 넘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전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셔서 자, 여기 있는 계정 관리에서 여러분 계정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했을 경우에 전부 연동이 되겠죠. 뭐 노트북, 컴퓨터 이런 식으로 전부 연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정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뿐만이 아니고 구글 계정을 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캘린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일단 연도별 누르면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오죠. 네, 연도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현재 날짜 나오게 되겠죠. 자, 월별로 보면 1월, 전달, 전전달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로 움직여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뭐 주 단위, 일 단위, 오늘 이렇게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다이어리 같은 데 보면 일정표들 있잖아요. 똑같이 여러분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찍어서 어떤 거를 할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0일 오전 8시에 기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전 8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자, 미리 알림 15분 전이죠. 그러면 8시 15분 전에 알람이 오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5분 전, 15분 전, 뭐 0분 전 쭉 있죠. 예, 사용 안 하면 돼 있고요.
그러면 8시 정각에 알림이 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되면 알림이 오겠죠. PC나 노트북을 켜놓고 지정을 해두시면 그 시간이 되면 알림이 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기상시간 같은 것들은 컴퓨터를 켜놔야 되니까 조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언제 약속시간 나가야 된다든지 할 때도 컴퓨터 하다 보면 깜빡하죠. 이럴 때 지정을 해놓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정까지 전부 여기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죠.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여기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스마트폰에서는 뭐 거의 최고죠. 그런데 이 PC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그렇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도 무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유용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PC의 배경 있죠? 이 PC 배경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배경화면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PC에서 배경화면으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부 무료죠? 이거 전부 다 배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설치를 해주시면 기분도 전환되면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배경화면 같은 것들은 한 번씩 설치해서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끔 유료가 무료로 또 풀립니다. 그런 것들은 무료일 때 받아두면 뭐 계속 무료로 쓰는 거죠. 그게 다시 유료로 바뀌더라도 일단 무료일 때 받아서 설치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앱들 찾아보시고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그루브 음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mp3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컴퓨터 안에 음악을 넣어 놓으시면 그 음악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한 곳에 모여 있던 상관없어요. 음악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들은 전부 모여서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그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무작위 재생도 해줄 수 있고요. 아티스트나 앨범별로 이렇게 모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장르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디오가 취미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음악을 전부 컴퓨터에 넣어서 음악 서버식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음악 파일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전부 모아 두셨다가 컴퓨터하고 스피커하고 연결을 해서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그루브 음악이 음질도 굉장히 좋고요. 음도 굉장히 증폭돼서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무료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솔리타이어 컬렉션이죠. 자, 이 솔리타이어가 상당히 괜찮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시그니처 같은 게임이죠. 이 게임이 사실 전 세계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심심할 때 하시면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도 한번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카드끼리 모으는 거죠. 자, 이렇게 3을 4 밑에 놓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카드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데크가 다 비면 끝나는 거죠. 자, 이 카드 게임을 외국에서는 연세 드신 노인분들을 많이 좀 시킨다고 해요. 머리를 계속 쓰면서 굳지 않도록 이걸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면 많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저도 이거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무료죠. 전 세계에서 이거 하는 사람끼리 또 경쟁이 돼서 서로 점수로 등수도 매기고 합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 윈도우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본 프로그램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이 뭐 다른 앱들 설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앱들은 사용법도 간단하고 하니까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요. 이건 특히나 일상 생활에 많이 연관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윈도우 10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